안녕하세요. 과학 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최근 각종 첨단 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입니다. 양자정보, 양자통신, 양자암호화, 꿈의 컴퓨터라 불리는 양자 컴퓨터까지 양자역학이 첨단 기술과 만나 가져올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양자 기반 기술이 왜 중요한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늘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네. 거기에 숨겨진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이제 양자역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위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가 우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의 김재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 물리학과 이진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정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양자역학과 관련된 건데 저희 프로에서 다룬 모든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이면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공중파 케이블 다 포함해서 이런 그 교양과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던가. 네,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양자역학의 그 양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요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양자라는 거는 그 빛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최소 단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퀀티티의 양, 그래서 퀀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양자라고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말로 넘어와서는 영어에서는 퀀텀 그러면 한 단어지만 우리말로 오면은 한자 말에 비슷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퀀텀 미케닉스 이렇게 되는데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뭔가 좀 덩어리 져 있는 양이다. 연속적이지 않고 네. 불연속적인 양을 다루는 어떤 물리학이다. 근데 이 양자역학이 태동을 하게 된 게 대략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이렇게 그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양자역학이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좀 개략적인 역사라고 할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거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거기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재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어떤 띄엄띄엄한 물리량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과거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 흑체라고 하는 그 이제 물체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원자의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왜 안정하게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가를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운동량이라든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 원자 모델 아주 이제 기존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 모델, 그러니까 스펙트럼 같은 걸 설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뭔가 이제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사실 흑체 복사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그 좀 가상의 물체죠. 완벽한 흡수체고 그 물체를 달구면은 이제 빛을 내는데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상화된 어떤 흑체라는 가상의 물질을 도입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그 열을 받았을 때 빛을 내느냐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던 것을 마침 그 1900년 12월 달에 막스 플랑크가 그 대담한 가정을 도입을 해서 빛이 에너지를 띄엄띄엄 가진다. 뭐 이제 이런 가설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돼. 보통 이제 그때부터 양자역학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양자역학이 또 수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형성된 면도 있고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이 이제 그 이전의 역학을 뭐 뉴턴 역학, 쫓겨는 뉴턴 역학 내지는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둘에? 우선 제일 큰 것은 측정의 문제에 있어서 네. 양자 물리학은 비결정론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은 사실은 라플라스에 이르러서는 뭐 지금 현재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만 알려주면 우주의 모든 미래를 계산할 수 있다. 네. 또 과거도 다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으로 측정될지 확률로만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뭐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전 물리학은 비선형일 수도 있고 측정은 이미 정해진 값을 읽어낼 따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양자 물리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데 코펜하겐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게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인가요? 양자역학은 사실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라든지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이 됐는데, 근데 그 코펜하겐 해석을 그 미시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만 적용한다면 그러면 거시세계는 다를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는 마치 결정론적인 코펜하겐 해석과 상관없는 그런 이제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슈레딩거는 그렇지 않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미시세계의 그 보편적인 법칙이 양자역학이라고 한다면 혹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면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보편적인 코펜하겐 해석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자체의 사고 실험은 이런 겁니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다가 이제 그 방사능 물질,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넣고 고양이를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사능 물질에서 방사능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독극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극물을 고양이한테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치를 독병을 깨트리게 그렇죠. 이제 이런 장치를 원래는 이제 독병을 깨트리는 거긴 한데 그러한 장치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박스를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방사능이 튀어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는 관측을 해야지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독극물이 이제 방사능이 나오지 않으면 독극물이 나오지 않고 고양이는 그걸 먹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방사능이 나오면 독극물이 나오고 고양이가 그걸 먹으니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양이가 살았느냐 죽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 보통의 경우에 우리 일상적인 경험은 고양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그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고양이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라는 이제 그 난감한 그런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사실은 코펜하겐 해석을 싫어해서 그렇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인데 고전역학에 따르면 세팅한 순간에 고양이 생사가 결정되지만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섞여 있는 확률 분포로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던 그런 실험인데 사실 이게
미시 세계에서는 실제로 뭐 이제 그 뭐 원자, 핵, 뭐 양성자나 전자나 뭐 광자나 이런 레벨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가 존재하죠. 그걸 실험적으로 검증하기도 예, 실험적으로 해보려고 그거를 많이 검증을 해왔습니다. 네. 그것을 어느 정도 거시적인 수준까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아주 그 물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또 하나 양자역학하면 사실 그 빼놓을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첩과 얽힘이라는 현상인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테크니컬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예, 우선 중첩이 더 큰 네. 현상이고요. 네. 아까 그 이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붕괴된 방사능 동위원소, 그다음에 깨진 독약병, 죽은 고양이, 이걸 한 세트로 보겠습니다. 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한 가능성은 붕괴되지 않은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깨지지 않은 독약병, 살아있는 고양이, 네. 이 두 가지, 또 다른 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중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각각의 다른 물체들, 그러니까 원소, 독약병, 고양이의 운명은 서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중첩이 돼 있지만 각각의 그 자유도로 보면은 얽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붕괴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죽은 고양이하고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있고. 예, 그게 그러니까 얽힌 현상은 중첩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 자유도가 섞여 있을 때 그 자유도들이 서로 네.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얽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둘 이상의 어떤 개체가 있을 때 그 예. 둘이 서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예. 서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 없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앞면일 때 다음 동전이 꼭 뒷면이 나오느냐, 아니면 앞뒤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서로 그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예, 예. 이제 얽혀 있다는 건 굉장히 상관관계가 강력하다. 예. 앞에 동전이 뭐 앞면이면 뒤에 동전 뒷면이라고 이런 문제인 거죠. 예. 중첩이라는 것도 사실 좀 쉽지가 않은 개념인데, 근데 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중첩이라는 거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글쎄요, 고전적으로는 네. 어떤 하나의 물리계는, 하나의 물체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어진 시간에 뭐 A면은 A, B면 B.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앉아 있으면은 앉아 있는 것이고 서 있으면은 서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서 있으면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미시 세계에서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의 상태에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상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양다리 물체가. 상태다. 예, 양다리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양다리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서 있는 쪽을 택할 것이냐, 앉아 있는 쪽을 택할 것이냐는 측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네. 측정을 하는 순간 이게 서 있는 상태구나, 혹은 앉아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측정 전에는 그 앉아 있는 상태도 아니고 서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그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그런 상태하고는 구별되는 네. 그러한 묘한 양다리 상태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 자연의 근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 파동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리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과 같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 미시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게 중첩이다. 예, 그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실은 물리 법칙은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미시 세계에 적용되는 물리 법칙은 거시 세계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원자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나 사람도 양자역학의 그런 형식에 따르면 적어도 그러한 중첩 상태에 존재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거시 세계에서 그러한 중첩 상태가 흔히 관찰되지 않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아주 큰 그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 중에 하나죠. 네. 근데 그 재미난 것이 이런 그 양자역학의 뭐 기본적인 원리들, 뭐 확률론이라든지 중첩, 얽힘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런 뭐 꿈의 컴퓨터라고도 불리는 양적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잠시 후부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뭔가요? 양자 컴퓨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양자 그 물리 법칙을 만족하는 물리계를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와 같은 계산하는 도구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이제 정의인데, 근데 정보 처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물리 법칙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하는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가고 있으니까 소리의 속도가 제가 그 정보 전달에 대한 한계, 속도의 한계를 이제 규정짓거든요. 근데 반면에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통신 같은 걸 통해서 하면 빛의 속도로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물리계를 사용하느냐, 소리란 물리계를 사용하느냐, 빛이란 물리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리 법칙이 다르고 그 다른 물리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정보 전달에 대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양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첩이라는 걸 사용하니까 그 중첩을 제가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합니다. 근데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치 뭐 손오공의 그 분신술처럼 네. 비유를 들자면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딱 들어와서 저를 쳐다보면 전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죠. 현실이신 거죠? 아니,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결과물을 보자면 이제 빨래도 돼 있고 뭐 이제 그 설거지도 돼 있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그 양자 물리 법칙에 따르면 방금 얘기한 그런 중첩으로 분신술 비슷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하는 고전 컴퓨터보다 굉장히 큰 성능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신술과 같다. 비슷하다, 비유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거기서 쓰이는 그 소재를 큐비트라고 이제 한다는데 이게 그 보통의 비트하고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이 평강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시청자들한테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평강판인데 여기에 빛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진행 방향에 수직한 방향의 2차원이 되겠죠. 그게 수평 평강이 있고 수직 평강이 있습니다.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을 편광이라 그러는데, 이 평강판을 보통 자동차에 앞창에 달면 수평 평강들이 다 걸러지고 수직 평강만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수직 평강이지만 이걸 갖다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까맣게, 겹친 부분은 까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직 평강만 통과시키고 얘는 수평 평강만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를 통과하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45도로 놓으면 45도 평강이 통과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평 평강, 수직 평강이 있지만 45도 평강은 수평 평강하고 수직 평강의 중첩입니다.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종필 교수님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 세 개가 겹친 부분은 오히려 빛이 통과하고 수평 수직만 겹친 부분은 빛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5도 평강, 수직 평강 부분도 있고 수평 평강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섞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섞여 있다면 우리가 뭐 고전역학적으로 가능한 거지만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결맞은 상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우리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0하고 1 이걸 비트라고 그러는데 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0하고 1이 중첩된 것,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45도 평강 같은 거 0하고 1이 중첩된 걸 쓰기 때문에 이 0하고 1이 중첩된 Q 비트, 퀀텀 비트라고 해서 Q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쓰면은 수평 평강, 수직 평강들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된 상태로 여러 번 계산해야 될 걸 한꺼번에 계산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가진 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디지털 예. 세상의 모든 정보는 0, 1,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예. 온오프로만 되는데 큐비트는 온과 오프의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 예, 그걸 이제 여러 개 연결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큐비트를 뭐 한 3개 연결하면은 2의 3승 8배의 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양자 컴퓨터의 그 작동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큐빗들, 그러니까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 1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그 퀀텀 비트들을 여러 개를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먼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큐빗들이 어떤 회로를 통과합니다. 그 고전 컴퓨터도 디지털 컴퓨터도 어떤 회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로를 통과하면서 그 큐빗들끼리 서로 어떠한 약속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항상 측정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측정을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중간에는 이러한 중첩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측정을 할 때는 그 하나의 상태로 각 큐빗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상태의 붕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파동 함수의 붕괴라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그 붕괴되면서 하나의 상태로 쭉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제 보다 더 넓어진 그러한 그 공간을 정보 처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고전 컴퓨터보다 뭐를 잘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몇 가지는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예. 하는 이게 뭐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이죠. 네. 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사실은 굉장히 이 큰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그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에서 그 양자 상태들의 중첩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수적으로 더 빨리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그 알려진 그러한 알고리즘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더 빠른 게 과연 있는지는 네. 정확하게 아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까지 알려진 그러한 모든 알고리즘보다는 네. 훨씬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첫째로 네.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고요. 두 번째로 그 현재 그 암호 체계가 상당수가 이러한 그 인수분해 메커니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로 이러한 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기존의 암호 체계가 상당 부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실제 구현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지금 현실이 어떤지, 뭐 큐빗을 몇 개까지 이제 연결한 뭐 실험용이든 컴퓨터가 나와 있는지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예, 한때 D-Wave 시스템이라는 네. 회사에서 뭐 엄청난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범용 양자 컴퓨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M에서 5개 큐비트짜리를 만들어서 일반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16개, 그다음에 구글에서 49개짜리인가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부 전문가들한테 공개하고 좀 큐비트 개수가 낮은 것은
일반한테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십 개 정도는 지금 어쨌든 구현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큐빗 하나가 네.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오류 수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넣어서 하면은 사실은 수십 개의 큐비트가 하나의 큐빗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수백 개, 수천 개의 큐비트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한 몇 년 전부터 그 네이처지 같은데 이제 소식을 전할 때 이듬해 전망을 하면서 2017년이 양자 우유의 시대가 될 거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나 IBM 같은 경우도 2017년 올해 벌써 이제 2018년인데 머지않아 양자 우유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좀 너무 섣부른 전망인가요? 아직 어떻습니까? 그 넘어야 될 벽이 좀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큐빗의 숫자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근데 큐빗의 숫자만 가지고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네. 그 큐빗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잘 제어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런데 큐빗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거를 한꺼번에 제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하고도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데 큐빗 숫자가 하나하나 증가할 때마다 그것은 조금 더 거시적인 그런 양자 상태에 가까워지거든요. 그 거시적인 양자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원래 양자 상태라는 것은 깨지기가 너무 쉬운데 큐빗 하나 붙이면 붙일수록 더 깨지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맞음 상태를 유지한다고. 맞습니다. 이게 결맞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결맞음이 깨어지죠.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현상인데 이 결맞음이 깨어지는 그 좀 전문 용어로 디코히어런스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오류가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큐빗 하나가 정보를 전달한다라면은 이 큐빗에서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감시하는 따라다니는 큐빗들이 또 여러 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50개의 큐빗 정도가 있으면은 뭔가 양자 우월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또 수백 개 정도의 큐빗이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쇼 알고리즘을 이렇게 우리가 그 고정 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수백 개, 50개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인 큐빗입니다. 그 큐빗 하나에 여러 개의 큐빗들이 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 결맞은 상태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중첩 상태를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얼마나 많은 큐빗으로 잘 유지할 거냐. 요게 지금 기술적인 관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걸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존에 생각했던 큐빗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큐빗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양자 우유의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생각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이제 양자 컴퓨터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 범용 양자 컴퓨터 말고도 고전 그 컴퓨터도 범용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계산이나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걸 고전 컴퓨터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단지 어느 게 더 성능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느냐라는 거고 그 성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으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인수분해, 쇼어의 그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결국 나눗셈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 폭넓게 적용되는 거긴 하죠. 어떤 종류의 작업에도 나눗셈은 곱셈 못지않게 나눗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또 이제 데이터 검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런 찾는 일은 데이터 검색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 두 가지만으로 봐도 굉장히 넓은 이제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외에도 또 이제 필요로 이제 더 많은 종류의 소위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양자 컴퓨터가 우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그 우위에 서 있는 양자 작업이 한두 개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양자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용이 아닌 그냥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고정 컴퓨터를 접목시켜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고 상용화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진짜로 원리적으로 모든 오류를 잘 보정할 수 있는 결맞음이 잘 맞게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실용해야 될 이유에 대한 그러니까 양자 작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느냐, 시장성이 있느냐, 그렇죠. 뭐 시장성이 이런 문제도. 있느냐,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다라기보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예, 예.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요즘 관심을 많이 끄는 게 양자 통신입니다. 국내 어느 통신사 광고에서도 뭐 이제 뭐 이런 뭐 양자 통신 이런 얘기를 쓰는 걸 봤는데요. 양자 통신은 이건 또 대체 어떤 기술인가요? 양자 통신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도청이 불가능한 그러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양자 역학의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양자 역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측정이 중요하고 그 측정을 하는 순간 그 물리계의 상태가 깨져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도청을 하는 게 항상 그 들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키를 서로 안전하게 나눠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비밀 키를 나누어 갖고 그 비밀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다리 상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누가 도청을 하면 양다리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청이나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통신을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양자 암호와 양자 암호 이외에 또 양자 통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나누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혜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양자 암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굳이 암호는 아니더라도 통신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전송인 거죠, 그게. 그게 양자 전송. 네. 뭐 여기서 양자 전송이 퀀텀 텔레포테이션과 네. 전송이 이제 그 혼합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구분을 하자면 네, 네. 통신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인데 양자 물리계를 이용한 통신 여기서는 이제 보통 빛이 네. 이제 광자가 이제 주로 이제 통신에 사용이 될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통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그 광자 수의 통신을 하거든요. 뭐 대충 얘기하자면 광자의 수가 10의 10승계 이상, 이건 이제 10의 10승계 이상 정도에 되는 100억 개 이상. 네, 100억 개 이상 정도 되는 이제 광자들이 신호 하나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양자 통신 같은 경우는 광자를 1개 혹은 2개 정도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아야 그러니까 한 신호에 많아야 10개 정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럼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100억 개? 네. 네, 100억 개의 그 통신 하나, 신호 하나 보내는데 100억 개의 광자를 쓰는 것과
한두 개의 광자를 쓰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비를 생각해 보면 그게 얽힘을 이용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중첩도 이용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양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그런 네. 것들은 얽힘도 이용하고, 네. 1대1로 이제 통신하는 경우에도 얽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얽힘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중첩을 사용하기도 하고. 예, 이제 예를 들어 얽힘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전적인 경우보다 소위 댄스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정보를 압축시켜서 보내는 방식이 또 가능해요. 네. 그래서 광자는 하나 썼는데, 그러니까 비트는 여기선 큐빗이겠죠. 큐빗은 하나 썼는데 정보는 그 2비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댄싱을 하는 거죠. 정보를.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그 굉장히 에너지 소비와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광자 수를 거기에 드는 만큼의 에너지를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그런 것들이 통신에만 사용한다면 그거 부수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효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일반 사람들이 양자 통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상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뭐 양자 전송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뭔가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 아니냐. 빛보다 빠른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양자 텔레포테이션, 네. 양자 원격 전송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명한 분 중에 하나가 찰스 베넷이라는 분인데 2006년인가 그때 이제 학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발명했다고 그러니까 조카 딸이 소설을 만들었대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주제로 해서. 네. 그래서 그럼 한번 보자 해서 읽어봤더니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빛보다 빨리 가는 이런 식으로 했더랍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신문사 기자가 와가지고 양자 텔레포테이션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빛보다 빨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빛보다 빨리 갈 수 있는 통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내 썼더라고요. 언론은 대부분 그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예. 외신을 전할 때. 예. 근데 이제 양자 텔레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양자 얽힘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이쪽에서 측정이 되면 그 측정하고 이쪽하고가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는데 이 상관관계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가 측정됐는지 하는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빛보다 빠른 통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빛보다 빠른 물리적 정보가 가지 못한다는 거는 상대성 이론의 기본 어떤 예. 원리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본 적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아무리 예. 양자역학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양자 통신이 뭔가 좀 이로운 거는 이제 아까 정현석 교수님 말씀하셨던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문제,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면은 그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뭐 광자를 뭐 100억 개 쓰던 게 한두 개만 쓸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건 아니다. 네. 예. 이 부분은 꼭 좀 그 우리가 혼란을 좀 피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소개한 게 사실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요 두 가지만 사실 뭐 요즘 워낙 회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양자 원리가 적용된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그 네. 양자 시뮬레이션이 네, 네, 네. 이미 좀 얘기가 됐던 것 양자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요. 예. 네. 사실은 그 계산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물리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실험실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풀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그 양자 시뮬레이션은 사실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고전 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먼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양자 응용으로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양자역학은 이미 우리 그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죠. 네, 예를 들면은 뭐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네. 그뿐만 아니라 레이저 같은 경우에 산업이나 의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레이저의 원리가 사실은 그 양자역학의 그런 어떤 중요한 네. 그 원자와 빛의 상호작용 여기에 그렇죠.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레이저 자체가 뭐 양자역학이 작동한다는 뭐 딱 증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이제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기술도 사실 뭐 이제 레이저나 반도체는 우리가 뭐 모르는 새 이미 있는 거고요. 뭐 양자 컴퓨터나 통신도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양자역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직관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미 그 원리가 어떤 작동한 여러 어떤 그 신기술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이 간격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일반인한테 또 너무 어렵지만은 또 이제 실생활에 또 많이 접목이 되는. 저는 사실은 지금 양자 물리학은 아까 뭐 이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상에서 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모든 그 물질과학, 그다음에 통신, 뭐 정보 이런 쪽에 양자 물리학이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물리학이 쓰이는 것은 하드웨어의 원리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뭐 운영 체제 뭐 이런 쪽은 수학이나 정보 이론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자 정보 과학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죠. 운영 체제나 그 원리에까지도 양자 물리학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양자 물리학이 일반인들한테는 우선 접근하기 힘들고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도 보통 뭐 화학과, 그다음에 재료공학과, 그다음에 뭐 전자공학과 이런 데서 양자 물리학을 쓰기 때문에 조금 가르치긴 하지만 양자 정보과학을 하는데 필요한 양자 물리학은 거의 물리학과에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리학과의 어떤 커리큘럼을 좀 더 확충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접할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기회를 늘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네, 네. 예, 강연이나 또는 뭐 유튜브 시청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한다면 이런 필요한 인력도 키울 수 있고 그런 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을 익숙해야 겁니다. 합니다. 예. 그 익숙함을 좀 이렇게 넓히려면 또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양자 물리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전 물리학은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전 물리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상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공 던지면 포물선 운동 뭐 네. 이런 거 할 때 항상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어가 생깁니다. 네. 포물선 운동 이런 식의 언어가 생기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해라는 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라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양자 물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첫 번째 거의 대부분 미시 세계에서만 나타나고 거시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언어가 생기질 않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때문에 양자 물리학은 항상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일반인들이 만약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 것은 경험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러한 이제 양자 현상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네. 거기에 적절한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도 비슷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좀 어린 나이에 그렇죠. 좀더 조기 어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현석 교수님한테는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왜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네. 이 우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우주를 감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고전 물리학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흰색 타일과 검정색 타일이 번갈아 가면서 쭉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냥 그건 회색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가까이 볼 때 거기에
검정색과 흰색 타일이 막 섞여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패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숨겨진 어떤 질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저는 이제 양자역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우주에서 살면서 이 우주에 숨겨진 그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내고 감상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건 좀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호모 사피엔스의 직무유기다. 양자역학을 알지 못하면. 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이제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자역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지성의 결정체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양자역학의 원리로 컴퓨터도 만들고 인터넷도 구축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초과학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